인도의 뭄바이로 여행을 간 신리에 씨가 있대요. 이분이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걸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태블릿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 싶은데 그들이 이렇게 태블릿을 들고 있는데 한글로 1,000원만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 QR코드가 찍혀 있더래요. 일부 관광객이나 현지인들이 노숙자한테 QR코드로 적선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랍니다. 요즘에 거지한테 적선을 할 때도 QR코드로 돈을 보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캐시리스 세상의 한 단면이죠. 2023년 챗 GPT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 미래에 어떤 디지털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일상이 대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죠. 책들의 정원 출판사에서 출간한 디지털 트렌드 2024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현금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전부터 현금을 안 쓴 지 꽤 되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2024년은 본격적인 캐시리스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애플이 캐시리스 세상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미 아이폰과 애플워치로 돈을 쓰고 저장하는 원스톱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 선언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3년 4월에 4.15% 저축 계좌를 출시를 했습니다. 단 4일 만에 24만 개의 계좌가 만들어졌고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돈이 단 4일 만에 쫙 모여들었습니다. 애플이 은행업에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일단 워낙 신용도가 높은 이 애플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도 있지만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은행 설립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2년 애플은 애플 월렛이라는 걸 출시를 합니다. 당시에 이건 대체 뭐 하러 내놨지 싶었는데 애플은 우리가 보지 못한 큰 빅픽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 캐시리스 사회가 이렇게 보편화될 때 글로벌 애플 사용자들만의 이런 금융 왕국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겁니다. 2014년에 애플 월렛에 있는 돈을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애플페이를 선보였고요. 2017년에 애플 월렛에 있는 돈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애플 캐시 서비스, 그리고 2019년에 골드만삭스와 제휴를 해서 신용카드 애플카드를 내놓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업 저 사업 그냥 많이도 문어발처럼 진출하네 이 정도로 치부했지만 10년 동안 애플은 차근차근 자신들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라이프에 전략적으로 파고든 거예요. 사람들이 애플로 금융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캐시리스 사회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금융 서비스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해요. 애플의 금융 서비스 관련 매출은 2012년에 전체 8.2% 비중을 차지하다가 작년이죠. 2022년에 19.8%로 2배 이상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캐시리스는 2024년에 기업들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글로벌 국가들도 이렇게 캐시리스 사회로 변화를 실행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현금 결제 비중이 80%를 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5년에 오사카 엑스포까지 일본 내 캐시리스 결제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겠다. 현금 없이 카드 아니면 QR코드 어쨌든 이런 현금 없는 서비스로만 40% 이상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데 정책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를 할 경우 2에서 5%의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 환원 제도라는 건데 현금만 안 쓰면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 공짜로 돈을 돌려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다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현금 결제 문화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물에 묻어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알려졌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간 이 현금이란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의 문화 특성상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여행을 가면 사전에 환전을 해두는 게 필수였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환전 수수료 없는 이런 카드 사용이 굉장히 크게 급증했다고 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뿐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무인 결제 기술이 확대하고 있고, 그에 맞물려서 캐시리스의 트렌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저스트 워크아웃의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존 고나 아마존 그로서리를 가보면 매장 입구에 본인의 아마존 앱을 딱 켜고 QR 인증을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쇼핑몰 상단에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객이 쇼핑을 하는 동안 동선을 막 따라다니면서 구매 목록을 확인해요. 그래서 고객이 매장을 나가면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으로 가져 나온 품목에 대해서 영수증이 딱 보내집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아마존 고 매장은 2018년 시작해서 현재 22개가 있어요. 원래는 2021년까지 한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열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철수를 많이 해서 22개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확대가 돼서 매출이 좀 저조해진 것도 있고, 무인 시스템을 돌리려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아직은 한계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자체적인 무인 매장의 확대를 늘리는 대신에 이 기술을 판매하겠다, 여기로 판매 방침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국가들에서 인건비가 다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급증하는 무인 매장의 수요가 생겼고, 그리고 절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저렴한 적용 가능한 방식의 무인 결제 시스템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2024년에 이 캐시리스 트렌드를 시작으로 한 무인 결제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도입,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하지 않을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라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인터넷 오브 싱스, 여기에 약제로 IoT인데,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장착하던 뭘 하던 전력이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배터리 오브 싱스, BOT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즉 모든 사물은 배터리로 연결된다, 이 뜻인데, 2024년에 나올 만한 이런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핵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일반 리튬 배터리는 액체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면서 전기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거나 외부에서 충격이 딱 가해지면 분리막이 손상될 수 있거나 누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게 단순 화재가 아니라 열폭주예요. 이 완전 타버릴 때까지 끝까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배터리는 외부 충격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열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전고체는 전해액이 아닌 고체 물질 사이로 리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분리막 손상이나 누액에 따른 화재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충격 방지 장치나 열 관리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부분에 나가는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간도 더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는 일본의 도요타나 파나소닉, 이데미스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전고체에 대한 얘기는 2024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큰데, 다만 2027년까지 사실상 의미 있는 수준의 양산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SNE는 2035년이 돼야 전고체 배터리의 점유율이 한 10에서 13%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이상은 현재의 전해액 배터리가 계속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어쨌든 배터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구독 경제가 또 하나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는데
여기 단가의 절반 정도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것을 구독 경제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2022년에 기아 니로 EV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1,000만원 정도 받고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2,000만원 정도가량의 배터리 비용을 구독 서비스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구매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만 내고 나면 매달 한 20만원대 후반 정도의 금액만 지불을 하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했죠. 이런 식으로 애초에 배터리를 목돈을 다 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배터리 업체가 되는 거고 우리는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딱 됐을 때 그걸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렌탈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전기차와 이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고요. 이미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효과적인 배터리 사용을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배터리를 회수하고 또 재활용하는 법안을 계속 실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배터리는 트렌드의 중심에 있을 거고, 전고체 그리고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 경제가 트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이 2024년 디지털 트렌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봇핏이 곧 상용화에 임박합니다. 2019년 CES에서 삼성전자는 시제품을 설명을 했어요.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친 분들, 장애인분들의 보행과 운동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삼성은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나눠 사들이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창업한 중소벤처입니다. 한국 최초로 이중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오준호 기계공학과 명예교수가 최대 주주고요.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 동안 약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매출 증가를 이끈 건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협동 로봇으로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 활용해서 자동화 생산성을 높이거나, 일단 삼성전자는 또 미래 먹거리로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을 도입할 전망이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는 분야는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입니다. 미국의 엑소바이오닉스나 일본의 사이버다인 등 이런 로봇 업체의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대당 1억에 가까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가 계속 증가할 것임에 따라서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웨어러블 로봇, 헬스케어 로봇이 굉장히 뜰 수 있는 트렌드고요. 자, 현대차도 2018년 전략기술본부 산하부터 벌써 로보틱스 팀을 조직해서 2021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족 보행을 하는 아틀라스 그리고 4족으로 보행하는 스팟을 만든 기업입니다.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도 그리고 도요타도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보행 로봇의 기술을 보고 이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로보틱스 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송 로봇을 3, 4년 내에 상용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펼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한화, 뉴로메카 등도 협동 로봇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아크릴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로보스타는 산업용 다관절 로봇을 생산하고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및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LG전자는 이런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운반 로봇, 서빙 로봇, 방역 로봇, 튀김 로봇 등을 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수 기업들이 또 로봇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죠. 2024년에 과연 무엇이 트렌드가 되고 어떤 것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
디지털 트렌드 2024의 저자 김지혜 작가는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10개의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캐시리스, 그리고 생성형 AI, 2차 전지 시장 선점, 그리고 로봇 산업,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엔터 산업, 그리고 푸드테크 산업, LK99,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산업, 스마트 웨어러블, 이것들을 2024년 디지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3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 자,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4년 무엇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시장에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 작가의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테마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